뮤즈입니다. 지난번 인문학 콘서트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술작품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향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그 여행의 첫 발걸음을 경쾌하고 색다른 분위기의 탱고 음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제목 혹시 아시나요? 뒤에 써있네요. 네. 스페인어로 리베르는 자유, 탱고는 아시다시피 춤입니다. 리베르 탱고는 고전 탱고에서 새로운 누에보 탱고로 가는, 즉 더 이상 춤을 위한 음악이 아닌 진정으로 귀로 즐기는 탱고를 상징하는 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과 다르게 하려는 충동이 예술가가 갖춰야 할 최고의 또는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예술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전 세대의 규범에 반대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마련인데요. 젊은 날의 모차르트가 파리에 도착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엔 당시 파리에서 인기가 좋은 교향곡들이 모두 빠른 템포로 피날레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느린 도입부로 시작하여 관중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곰브리치라는 학자는 이렇게 남과 의도적으로 다르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과거의 예술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길을 열어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바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입니다. 저희 책 읽는 마을에서는 재작년부터 무려 1년에 걸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솔직히 저희도 쉽게 읽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미술평론가의 말을 응용해보자면 서양 미술사 이전에도 책마을은 있었고 서양 미술사 이후에도 책마을은 있었으나 서양 미술사 때문에 이 둘은 절대 같은 것이 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책마을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 바로 서양 미술사입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인문학 콘서트를 마련했고요. 책을 읽으면서 함께 나눴던 대화들, 또 서로에게 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본 공연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서양미술사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저의 고마운 멘토이자 책 읽는 마을 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마을 촌장 에리스 양석씨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데니스님, 오늘 아주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그림 좋아하세요? 네, 저도 그림 좋아합니다. 그럼 미술이라는 건 뭘까요? 미술이라는 실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와, 천장님, 시작부터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미술이 없으면 그럼 우리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서양미술사 저자인 곰브리치 흉내를 좀 내봤는데요. 그 서양미술사 서문에 나오는 맨 첫 구절이죠.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저는 거짓말 안 보태고 이 책의 서론을 5번 읽었는데요. 솔직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구절은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를 잘 요약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에요. 저자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미술, 즉 그림이라는 것은 미술가들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림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그들이 쏟아부은 노력과 정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좋은 질문인 것 같기는 해요. 뭐랄까, 대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느낌? 구체적인 이야기는 작품을 보며 이야기해 볼까요? 네. 폴란드의 유명한 화가였던 루벤스가 자기 아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름이 니콜라스네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곱슬머리에 포동포동한 볼가복, 정말 사랑스럽네요. 아들이 얼마나 예뻤으면 저렇게 그림으로 그렸을까요? 마치 현대인들이 자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그림은 어떤가요? 루벤스 그림에서처럼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나요? 마녀 같은데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가 자기 어머니를 그린 그림입니다. 고생에 지든 늙은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그린 습작이죠. 아,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군요. 마녀라고 생각했을 때보단 진정성이 느껴지는데요. 노모의 세월의 흔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저 좀 줏대가 없어 보이죠? 저 그림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뮤즈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도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나요? 와, 귀엽네요. 애들이 모여서 공기놀이 하는 것 같은데요. 서서 빵 먹는 아이랑 그 빵을 쳐다보는 개도 귀엽고요. 스페인 화가 무리오가 그린 불황아들의 그림입니다. 엄격히 말해 거리의 불황아들을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귀엽고 한편으론 사랑스러운 어떤 매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재밌네요. 그림 더 보여주세요. 자, 그럼 두 천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천사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천사가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왼쪽 그림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감상을 해보면 오른쪽 그림의 천사에게도 어떤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천사 너무 멍해 보이는데요. 천사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좀 귀여운 면이 있어요. 뭐랄까 그 수업 시간이나 학예회 같은 데서 왜 저렇게 멍 때리고 있는 그런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름다움이나 이렇게 방금 뮤즈가 느낀 것처럼 개인적인 취향과 객관적인 미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죠. 이 그림은요, 가시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17세기 화가 기도 레닝은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서 순환의 고통과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이 그림 많이 봤어요. 이 그림은요, 수백 년 동안 구세주의 아이콘이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고요. 이 작품이 표현하는 감정이 얼마나 분명하고 강렬했으면 미술의 밑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외딴 동거에 이 그림을 걸어놓았을까요? 그리고 예배당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 그림은요, 방금 전 그림처럼 강렬한 느낌은 좀 덜하네요. 이 두 화가 모두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진지하게 느꼈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두 사람의 큰 차이는 표현 방식의 차이인데요. 사실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좋아하게 하거나 싫어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 그림은요, 르네상스 이전의 작품이나 그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 세련되지 못해 강렬한 느낌이 덜한 점도 있죠. 하지만 미술가들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면 개인적인 취향 또는 표현 방식을 별개로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엔 화가가 그림을 실제와 얼마나 똑같이 그리느냐 이런 잣대로 미술을 판단했었어요. 지금 뮤즈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었는데요. 그림을 실물과 똑같이 표현해내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과거의 위대한 미술가들은 이렇게 실물과 똑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작업했습니다. 이 산토끼 그림은 그 끈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죠. 토끼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번엔 렘브란트가 그린 코끼리 소면을 한번 보실까요? 산토끼에 좀 멍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산토끼 위에 세부 묘사가 덜 되었다고 해서 이 작품을 좋은 작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장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요. 제게는 완벽한 코끼리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대단한 건 몇 개의 선만으로도 코끼리의 주름진 피부의 느낌을 잘 표현했어요. 그럼 지금도 뮤즈는 그림을 실물과 똑같이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더 재미난 예를 들어볼까요? 미키마우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미키마우스는 어떤 동물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생기죠, 네. 다 알고 계신데 답을 안 하시죠. 하지만 미키마우스가 실제 생쥐랑 얼마나 닮았을까요? 그러고 보니 미키마우스는 당연히 쥐를 바탕으로 만든 캐릭터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 쥐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네요. 우리가 디즈니 영화나 만화를 보러 갈 때 캐릭터가 꼭 그 동물과 똑같이 생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가진 않죠. 그러나 현대 화가가 실물과 꽤 다른 모습의 동물을 그렸다면 우린 과연 그 그림을 잘 그렸다고 느낄까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현대 미술은 좀 난해해요. 제가 봤을 때 막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요. 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래도 저만큼은 그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 현대 미술가들이 월트 디즈니와 같은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전 아직도 좀 어려운데요. 그럼 이건 누구의 그림일까요? 저기 피카소라고 써있네요. 근데 제가 아는 그 피카소 맞아요? 역시 탁월한 안목인데요. 피카소가 의외로 그림을 잘 그렸죠? 저렇게 잘 그리는 줄은 몰랐어요. 이 그림 역시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수탉을 그린 그림입니다. 수탉의 공격성, 뻔뻔스러움, 우둔함을 잘 표현한 그림이죠. 풍자화 같은 건가요? 진짜 안팎과 병아리들에서처럼 세부적인 묘사가 되진 않았지만 개성이 굉장히 잘 표현된 작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가 그림을 실물과 똑같이 그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형태를 다르게 그렸는지 하는 그림의 정확성을 가지고 흠을 잡으려면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첫째, 미술가 자신이 보고 느낀 사물의 외형을 변형시킨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둘째, 우리는 옳고 화가가 그러다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작품이 부정확하다고 섣불리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이 배우네요. 우리는 사물이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성급히 믿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그림에서 보고 싶어하는 이상한 습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별은 별표 모양이어야 하고 하늘은 푸르러야 하고 풀은 초록색이어야 한다. 맞아요. 네. 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데니스님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요? 당연하죠. 그럼 음악이라는 건 뭘까요? 과연 음악이라는 실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쉽지 않네요. 공연 초반에 데니스님이 저한테 했던 질문을 응용해 봤습니다. 제가 왜 화제를 바꿨냐면요. 오늘 여러분께 멋진 노래를 선사해드릴 뉴페이스가 지금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2015년 제70주년 경찰의 날 경찰청 합창단에 인천청 대표로 선발된 2명 중 1명이자 인천청의 파버로티를 꿈꾸는 닉네임 파바 최완식 경사입니다. 파바님 나와주세요. 들려드릴 곡은 슈베르트의 보리수입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이문학 콘서트에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 건 처음이죠. 첫 무대라 많이 긴장했을 텐데 멋진 시간 만들어준 파마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음악이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 저도 정말 좋은데요. 그럼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자, 그럼 이번엔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그림을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말이 달리는 걸 봐왔기 때문에 말이 어떻게 달릴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말이 달릴 때 실제로 어떻게 달리는지를 눈여겨본 사람은 없었죠. 화면을 보실까요? 불과 200년 전 그림인데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 저렇게 네 다리를 쭉 뻗고 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말이 저렇게 달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50년쯤 뒤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이 질주하는 순간을 스냅으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등장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아까 말이 네 다리를 쭉 뻗고 달리는 그림을 봤을 때 사실과 다를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심 없이 맞다고 믿고 있는 진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그렇죠. 네. 풀은 초록색이고 하늘은 파란색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치 이 세상을 처음 대하는 아이들처럼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위 사물이 엄청나게 놀라운 다른 색채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선입견을 버려야겠네요. 네, 그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거기에 성공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에 성공한 미술가들은 우리들에게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무대에 올렸던 빈센트 반 고흐가 생각나네요.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어떻게 그 순간을 잊을 수 있겠어요. 전 아직도 그 순간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편견의 창에서 벗어나 그들의 세계를 한번 힐끗 내다보기라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모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그 모험의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고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이 뭘까요? 시간? 돈?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습관과 편견이 큰 장애물이죠. 더 큰 장애물은 그걸 버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작품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또 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집착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성서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아주 감정이 격앙되기 쉽습니다.
사실 성서엔 예수의 생김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처음으로 그린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바로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살다간 화가들이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전 화가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적인 이미지와 조금이라도 다른 형태를 띤 작품들을 만날 때면 이를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1600년경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대담하고 혁명적인 화가 까라바조의 성 마테오입니다. 그는 로마의 성당 재단을 장식할 성 마테오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을 의뢰받는데요. 주문사항은 성 마테오가 천사의 영감을 받아 복음서를 집필하는 장면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죠. 마테오가 굉장히 친근한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표현됐어요. 대단히 풍부한 상상력의 소유자였고요. 타협을 몰랐던 저물문 화가 까라바조는 늙고 가난한 노동자이며 세리였던 성 마테오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대머리에 먼지 묻은 맨발에다 게다가 글을 잘 못 써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 같네요. 천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이 그림이 당대 환영을 받았을까요? 왠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까라바조가 이 그림을 성당에 납품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자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이 보아왔던 성인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들은 이 그림은 성인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작품이라고요. 너무 화를 냈고요. 더 찌질하게 대금지부를 거부했죠. 결국 까라바조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훌륭한데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려진 이 그림에선 아까 그림에서와 같은 풋풋한 매력이 좀 반감된 느낌이에요. 이 이야기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폐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그 당시에 성당에서 작품을 의뢰받았을 정도면 꽤나 명성을 날리던 화가였을 텐데 까라바조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네요. 맞습니다. 언젠가 까라바조라는 화가의 생애와 작품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럼요. 그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네,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이쯤에서 분위기 한번 바꿔볼까요? 기타 준비되셨죠? 기타요?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부드럽게 사랑해주세요 라는 뜻의 러브미 텐더입니다. 원곡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지만 캐나다 음악가 앙드레 가뇽이 편곡한 버전을 저희가 한 번 더 살짝 편곡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대로 넘어가긴 너무 아쉬운데요.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경쾌한 곡을 한 곡 부탁드려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대본에 없는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바꾼다면 뭐가 재미있습니까? 그리고 또 라이브의 묘미는 또 즉흥곡 아니겠습니까? 즉흥 연주 한 곡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즉흥하니까 생각나는 곡이 있긴 한데 이게 제목이 참 즉흥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초등학교 6학년 때 쳤던 곡이라 손이 잘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좀 버벅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팽의 즉흥 환상곡입니다.
와, 이걸 초등학교 때 쳤던 곡이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걸 아직도 외워요? 많이 버벅댔어요. 저도 기억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제가 이거 어릴 적에 굉장히 사랑했던 곡이거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어우, 서프라이즈하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죠? 어우, 정말 고마웠어요. 감동받았네요. 그러셨다면 다행이네요. 이제 미술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시간 관계상 남은 이야기는 짧고 굵게 가보도록 하죠. 화가들은 도대체 언제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던 붓을 손에서 놓을까요? 그건 아마도 화가 자신이 만족해서 더 이상 붓에 손을 댄다는 것이 의미 없을 때 아닐까요?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그걸 제대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곧 미술가가 진정으로 추구한 바를 이해하는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건 화가가 작품을 만들 때 제대로 되었다고 보일 때까지 수십 번을 고민하고 수백 가지 색조와 형태를 조화시키려 한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죠. 화가가 점 하나의 위치, 색 하나의 배열을 놓고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는 그 모습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가 만들어내는 이 세계는 불완전한 이 세계의 완성이라는 것에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르네상스의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작품입니다. 초원의 성모죠.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두 아이들을 내려다보는 성모의 부드러운 얼굴 표정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자애로운 성모, 품에 안긴 아기 예수,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세례 요한. 그런데 이 그림을 위해 라파엘로가 가장 고심했던 점은 인물의 묘사가 아니라 바로 균형, 즉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조화로운 전체를 구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라파엘로는 이 세 인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조화시킬 수 있는가 끝없이 거듭해서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목적을 달성했죠. 바로 그 조화를 위한 노력과 그런 달성이 성모의 아름다움을 더욱 고조시키고 또 어린아이들의 귀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술가들은 어떠한 고정된 규칙을 따르지 않죠. 그들은 그들이 느낀 대로 붓을 움직일 뿐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 왜 위대한지를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작품을 볼 때마다 미술가들이 그것을 제대로 완성하기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아부었는지를 1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즐겁고 풍부한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미술관에 다니는데요. 재작년인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 전시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왜 미술관에 가면 발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은 조용한 공간에 그림만 쭉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기획 전시회는 좀 특이하게 전시실마다 이 방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또 그림이 막 움직여서 덜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네의 그런 어려웠던 시절과 전성기, 삶과 사랑, 또 작품 세계에 대한 해설이 곳곳에 배치돼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 한 예술가의 그 내면 세계와 작품 세계, 그런 인생, 그런 거를 이해했을 때 그 먹먹함 같은 감정들을 가지고 나오던 길에 전시관 마지막 코너에서 이 스크린만한 대형 그림을 이렇게 마주한 순간 그 수많은 감정들이 제 안에서 폭발해버렸어요. 그림을 보면서 울어본 건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유지의 감성을 자극했던 걸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는 아마도 감상이 아니라 지적인 유희를 위해서만 미술관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보았다는 제 자부심을 위해 마치 점을 찍듯이 미술관을 순회하던 일은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하는군요. 네. 저도 언젠가 뮤즈가 느껴본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껴보고 싶네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미술가들의 노고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거 맞죠? 역시 정말 모범생답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그럼 편견을 깨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사람을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서양미술사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시 낭송을 위해 이 인간미 넘치는 분께서 와 계십니다. 바로 박은대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앞으로 나와주세요. 청장님께서는 100편이 넘는 시를 낭송하여 주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삶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낭송하시는 이기철 시인의 물 깃는 사람입니다. 물 깃는 사람 이기철. 새벽에 물 깃는 사람은 오늘 하루 빛나는 삶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땅의 더운 피를 길어 제 삶의 정수리에 퍼붓는 사람이다. 새벽에 물 깃는 사람, 흰살이 눈부신 아침, 쟁반에 저희 하루를 담아 저녁의 평안을 마련하는 사람, 목화송이 같은 아이들과 들판 같은 남편의 하루를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물 깃는 사람이여, 그대 영혼의 물을 길어 마른 나뭇잎처럼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나의 가슴에 부어다. 나는 그대 영혼의 물을 받고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되린다. 어떠셨어요? 그동안 잠들어있던 저희 감성에 불을 지피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뒤에 순서가 좀 있나요? 네. 뒤에 순서가? 몇 마디 좀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 책은 들어오면서 보니까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곰브리치 미술사가.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고, 근데 미술에 조금 좀 뭐랄까 흥미를 가지려면 미술이라는 게 여기서 재미도 좀 있겠구나 할 때 볼만한 책을 한번 권장을 한다면 두께도 적정하고 읽기도 좋고 또 독특한 재미도 들어가 있고, 그게 지금 유명한 진보농객이신 진중권 씨가 쓴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이 한 1, 2, 3권까지 한번 나와있던데 그럴 겁니다. 저는 1, 2권까지 읽어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읽기가 편해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좀 딱딱한 겁니다. 그죠? 좀 딱딱한 책거리인데 입문하기에 그런 걸 먼저 보고 다시 보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권해를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사조로 접근하는 방법이죠. 보존주의, 낭만주의, 아까 맨 마지막 그림, 제일 큰 그림, 대표적인 낭만 인상주의 그림이죠. 인상주의도 참 어렵습니다. 눈에 들어온 빛의 양에 따라서 사물이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저녁에 본 사물에 사물이 틀려 보이고 다 틀려 보이는데 그 눈에 들어온 빛의 양, 그때 느끼는 인상을 순간적으로 그리면 저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릿하게 연못이 됐든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왜 미술이 멀어지고 있느냐?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미술의 이때까지 우리 인식의 기본은 사물을 재현하는 기능인데 그죠? 꽃을 그대로 정물화를 그리고 재현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그려야지 인간은 뭐 이상하게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옛날 관점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리는 거는 미술가의 역할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시절 같다. 이미 사실을 재현하고 자연을 아름다운 그대로 표현하고 이런 거는 전부 사진이 해도 된다. 사진의 영역, 영화의 영역, 컴퓨터 그래픽의 영역, 이모티콘, 뭐 웹툰의 영역 이런 데 다 뺏겨버린 거예요. 미술가가 그걸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미술이 어려워집니다. 철학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 색칠 몇 개 해놓고 또 이제 조금 더 뒤에 나오면 현대미술은 뭐 추상표현주의를 해가지고 잭슨 폴락 같은 거는 뭐 페인트통 하나 그려놓고 바닥에 도화지 깔아놓고 몸을 뒹구면서 표현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추상주의, 뭐 도형, 기하 뭐 이런 거 그려놓고 지금은 이제 색깔 몇 개 칠해놓고 뭐 작품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몇십억 몇백이다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관점은 아까처럼 아름다움에 또 자연 그대로의 재현에 익숙해 있는데 그래서 현대미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가. 그래서 현대미술은 철학의 영역으로 올라와 있다. 논평과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와야만 현대미술이 조금 이해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봅니다. 너무 이제 모르는데 너무 많이 나갔나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양승씨 정확한 얘기를 유엠에 잘 해주셨습니다. 책망을 모범생 같습니다. 자, 우리 두 총장님과 우리 미주, 저도 그 미주, 데니스 이런데 저도 이름은 그냥 총장님을 했는데 저도 이름 그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비클라우드. 맞아요. 그러면 진짜 근데 참. 고맙습니다. 청장님 저희가 청장님께 드릴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청장님께서 시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시인들의 시인 백석의 초간 발행본 사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자리 지켜주시나 정말 감사하고요. 서양미술사 두 번째 시간부터는 미술의 역사, 좀 딱딱하지만 해볼 예정인데요. 역사 공부는 우리에게 작품을 보는 날카로운 안목과 그림의 미묘한 차이를 감별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참신한 눈으로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새로운 발견의 항해를 감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 될지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행에서 무엇을 얻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상으로 인문학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남아주세요. 자, 하데스님, 탈리아님, 같이 오세요.
바로